미국의 금리 결정이 미국에서 결정한 게 내 대출 이자를 결정하더라. 네네.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 네. 그냥 신한은행에 가서 대출금리 알아보면 되는 거지. 네, 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월급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의 이제 선택인데 그런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예.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 총 예산이 700조가 안 됐거든요. 근데 국방비가 이제 미국은 국방비로만 1000조 이상을 쓰니까 그만큼 국방비를 많이 쓴다는 의미로 이제 천조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안승찬의 지식만찬. 저는 안승찬입니다. 요즘 엄청 시끄럽죠. AI 버블론.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맨날 싸우고 이런 뉴스들이 다 내 통장, 내 계좌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난 진짜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아주 따끈한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에브리웨어 경제학이라는 신간을 쓰신 동국대학교 김경곤 교수님 모시고 오늘은 경제학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국제통상학과 이런 교수님이시네요. 네. 국제통상학과는 그냥 경제학과하고 다릅니까? 예, 조금 다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국제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경제가 아니고 국제경제야? 네, 포커스가 이제 국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 네, 글로벌하네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한 경제. 그러니까 경제가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일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 맞습니다. 그런 걸 학생들한테도 가르쳐줘요? 그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 그러니까 크게 저희가 국제 무역하고 국제 금융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무역이나 금융 둘 다 우리 그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뭐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냥 어떤 한 나라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네, 더 이제 효율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필로그에 교수님 쓰신 걸 보니까 제가 미리 읽어봤더니 네. 학생들한테 국내 경제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해주면 잘 이해하는데 국제로 넘어가니까 애들이 눈빛이 흔들리더라. 이게 애들이 잘 모른다. 큰일 났다 이거. 뭐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실제로 그래요? 큰일 날 정도는 아니고요. 예. 가르치는 사람도 학생들의 눈치를 보거든요. 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의 표정과 그거 봐요. 이런 걸 보는데 이제 어려운 게 나오면 학생들 표정이 약간 굳어지는 게 있어요. 국제 경제는 왜 더 어렵습니까? 봐야 할 변수들이 더 많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개방 경제랑 폐쇄 경제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폐쇄 경제는 우리가 소비하고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데요. 개방 경제가 돼버리면 이제 외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외국이 등장하면 어떤 이제 새로운 변수들이 들어오냐면 우리가 생산한 게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출도 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열대 과일들 생산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오고 가게 되고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물건만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돈도 오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환율인 겁니다. 요즘 난리 난 환율.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폐쇄 경제에서는 그냥 한 나라만 보면 됐는데 이제는 물건이 오가고 돈이 오가고 그다음에 뭐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생 상품이라는 것도 그래서 등장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할 변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지고 이제 생각도 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표정들이 조금씩 굳어질 수 있죠.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으신 게 제가 또 재밌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또 이제 학생들이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네. 다들 웃는 얼굴로 아, 정말요? 종강을 합니다. 그럼 궁금한 건 예를 들면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거기에 막 우리나라 뭐 증시도 휘청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뭔가 예측이 잘 안 되고 너무 그런 거 아닌가 경제라는 게 네. 그런 생각은 들더군요. 그냥 우리는 그냥 닥쳐서야 그냥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네, 하는 네. 마치 그런 네. 느낌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경제가 예측의 학문이라기보다는 그 흐름을 읽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최근에 재밌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그 1년 전에 앞으로 1년 후에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예측하는 어떤 네. 테스트 같은 걸 했는데 아무도 못 맞췄다는 거잖아요. 교수님들도 못 맞추고 학생들도 못 맞추고 예. 정말 그 환율이나 주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예측도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경제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삶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길잖아요. 예. 그리고 그 긴 삶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될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또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의 이제 선택인데, 그런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예.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이란 건 사실은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신이 되어서 앞으로 뭐가 어떤 게 벌어질지 미리 이제 예측하고 미리 미래에 가서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고, 어떤 우리가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왜냐면 우리가 정확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일단 인정은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용한 범위 하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최선의 선택을 할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경제학의 핵심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사실 뭐 자기의 감을 믿고 가도 되죠. 아니면 예. 주변에 뭐 모르면 사람들한테 물어서 가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칫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도가 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목적지가 잘 수 있고, 근데 그게 종이 지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GPS가 달린 내비게이션이다. 그러면 최단 경로로 그냥 쫙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완전 이제 시행착오가 이제 줄어드는데, 저는 경제학이 이런 내비게이션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는데 훨씬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없다고 해서 뭐 큰 불편함을 못 느낄 수 있지만, 일단 한번 내비게이션 달게 되면 계속 써야 네, 되잖아요. 네.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다. 네, 그렇죠. 뭐 하나씩 조금 구체적으로 배워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책에서도 되게 많은 주제를 다루셨던데, 책에 이런 게 있더군요. 미국의 금리 결정이 미국에서 결정한 게 내 대출 이자를 결정하더라. 네, 네. 뭘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 네. 그냥 신한은행에 가서 대출 금리 알아보면 되는 거지. 네, 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책에 제가 다룬 내용이 이제 미국 부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일단 미국 정부 부채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면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혹시 천조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천조국이 이제 미국을 인터넷에서 말하는 좀 별명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비가 1,000조 원.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이 되니까 그만큼 국방비를 많이 쓰는 엄청난 저는 약간 나라다. 천조국 하면은 네. 약간 천상계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야, 미국 하면 역시 천상계에 있지. 네, 약간 비슷한 맥락인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되게 대단하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이제 의미로 쓰는데, 그 참고로 2025년도에 예. 우리나라 정부 총 예산이 700조가 안 됐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국방비가 이제 미국은 국방비로만 1,000조 이상을 쓰니까 그만큼 국방비를 많이 쓴다는 의미로 이제 그런 네. 천조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미국이 부채에 대한 이자로 쓰는 비용이 국방비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1,3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부채를 너무 많이 써서. 네, 그러니까 이게 원금 빼고 이자로 나가는 비용만. 비용만. 그러니까 예, 부채는 훨씬 더 크고요. 근데 진짜 순수하게 이자 지출로만 나가는 비용이 국방비보다도 많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럼 도대체 왜 미국은 그렇게 정부 부채가 많은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미국은 달러 그냥 찍으면 되잖아요. 네. 야, 너 빚졌어? 달러 찍어서 네. 착 내면 된다. 그렇죠. 그게 정확한 포인트신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빚을 져야 되는데, 네. 미국도 사실 그 조세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야 되는 돈이 많기 많다. 때문에 이제 부채가 이제 네. 생기는 거고, 예. 그런 이제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채를 찍어내거든요. 네. 돈을 빌리는 거죠. 이제 채권을 찍어내서. 근데 이 국채를 찍어내면 이게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채권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자꾸 많으니까 그렇죠. 이자를 자꾸 조금이라도 더 줘야 사간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채권 금리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핵심만 간단하게 네. 정리해드려도 네.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네, 일단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경제 뉴스를 보면 채권 금리라는 말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채권 금리가 채권 수익률입니다. 채권 수익률인데, 그러면 언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느냐?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물건이든지 우리가 처음에 살 때 싸게 사면 나중에 되팔아야 할 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채권도 이제 비슷하거든요. 이제 채권은 기본적으로 만기 때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기 때 100만 원을 받는 채권이 있다. 근데 이거를 95만 원에 사는 경우와 90만 원에 사는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예. 어떤 경우가 더 이득일까요?
90만 원에 사는 게 이득이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95만 원에 사면 5만 원밖에 이득을 못 보는데 네. 90만 원에 이제 사면 10만 원 이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이 올라가고 네.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 살 수 있는 가격이니까. 그렇죠. 가격이.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그거는 하나 외워둘만 한 것 같습니다. 그쵸. 저도 근데- 예전에 그렇게 외웠어요. 채권 가격하고 금리는 일단 반대라고 외워.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가도 일단 외워라. 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채권 수익률이랑 채권 금리랑 같은 말이라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경제 뉴스 볼 때 채권 금리 이야기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채권 가격하고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럼 이제 다시 미국 국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제 미국이 이제 국채를 막 발행을 해요. 그러면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다. 왜 올라갈까요? 자꾸 빌려달라는 채권이 많아지니까. 맞습니다. 너무 대답을 잘하셔가지고 사실은 가장 이때 이제 좋은 대답은 약간 헷갈리는데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죄송합니다. 이제 대표님은 워낙에 익숙하시니까 근데 이제 채권을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헷갈려요. 예, 헷갈리거든요. 완전 헷갈리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처음에는 가격을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 반대다. 그래서 채권 가격으로만 일단 기억하면 좋다. 네. 그러니까 채권이 비싸진 거야 그럼 가격이 올라간 거고 채권이 인기가 없네 그럼 가격이 떨어진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서 반대로 금리는 반대라고만 생각하면 되겠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공급이 늘잖아요. 그럼 수요는 값이 일정한- 떨어지겠죠. 그렇죠. 값이 이제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죠. 외우자 일단 외워. 이해가 안 가면 일단 외우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정부가 내야 되는 이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이제 늘어나니까. 근데 이게 가끔씩은 되게 큰 그 문제로도 이어져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정부가 국채를 계속 이제 발행할 때마다 어떤 걱정을 할 수 있냐면 아니 지금도 빚이 많은데 또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서 더 빚을 늘린다고? 그러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겠죠.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돼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그만큼 또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늘어나고 또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고 막 악순환에 그렇죠. 있는 이런 거네. 이제 악순환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게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그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라고들 예, 하거든요. 예. 근데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굳이 위험한데 투자할 필요 있나? 그러네. 네. 미국 해도 한 5% 주는데 그렇죠. 왜 네. 한국 신한은행에 5% 굳이 넣어야 돼? 4%밖에 네. 안 주는데. 네. 그런 생각.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금들이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요를 다시 끌어모으려면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올려줘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따라서 네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미국이 올라가니까 네. 상대적으로 뺏기니까 우리도 그렇죠. 같이 올려줘야 네. 된다. 그리고 제 이제 책에 보면 10년 만기 미국과 한국의 국채 금리 추이를 제가 비교 이제 해놓은 그래프가 있거든요. 네. 이제 보시면 굉장히 비싸게 움직입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게 연쇄적으로 보통 국채보다 회사채가 더 위험이 높잖아요. 그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회사채 금리도 올라가는 가게 되는 거고, 그렇겠죠.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미국의 부채까지 신경을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돌고 돌아서 우리 대출 금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미국이 금리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미국의 채권 시장 수익률에 따라서 네. 그게 우리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럼 열심히 봐야 되겠네요. 그게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네. 그렇죠.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결정하는 연준에서 이제 결정하는 금리들은 보통 초단기 금리죠. 예. 하루짜리 금리고 예. 보통 시장의 국채 금리는 10년물도 있고 이제 기간들이 긴데 훨씬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신축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 제가 잘 모르는 게 거기서 예를 들면 연준도 금리를 결정하잖아요. 네네. 금리를 요즘 너무 높은 것 같아. 전체적으로 내려보자. 네.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하고 요즘은 좀 내리는 추세. 네. 뭐 올리기도 하지만은 그것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중앙정부가 국채를 자꾸 발행해서 자꾸 금리를 높이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 연준은 금리를 낮추려고 해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정부가 자꾸 채권을 발행해서 금리가 올라가. 네.
그럼 어떤 게 더 영향이 클까요? 그때 다릅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제 국제금융에서 이제 다루는 부분인데 이게 보통은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높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돈이 오랫동안 묶여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러니까 보상으로 더 이렇게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수익률 곡선이 단기에서 장기로 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이제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래 빌려주니까 이자를 더 받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연준에서 이제 정하는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되게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어떤 거냐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보통 경기 침체를 읽는 신호 중에 하나라고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뭔가 리스크가 커진다 그러면 이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예. 안전한 미국의 장기물에 대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겠죠. 불안하니까 네. 그런 채권을 좀 사두자. 네. 장기 채권을 그쵸? 사두자라고 네. 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데 그게 떨어져서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보통 그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시장에서는 이거 좀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낮은 건 금리가 낮고 네. 긴 건 금리가 높고 예. 10년 빌려줄 거면 당연히 이자를 많이 내야지. 맞습니다. 너는 맞습니다. 내일 갚을게 할 때는 그쵸. 그냥 공짜로 줄 수 있지만 그쵸. 근데 반대로 되면 네. 10년 빌려줄래 무조건 그런 사람이 더 많다. 지금 내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요. 상식적으로는 잘 좀 이해는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시면 그 실제로 미국에는 그 경기 침체만 판단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이제 위원회에 들어가서 지금 경기 침체다 이렇게 결정을 해줘요. 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경기 침체 기간과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된 기간이 겹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자꾸 채권을 발행, 빚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이자가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은 괜찮습니까? 우리는 다 미국에 투자하잖아요. 네. 여전히 서학개미들, 네. 널린 게 서학개미들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불안한 미국에 계속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2000년대와 2010년대가 자유무역의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가 성장을 하고 물자가 풍부해지고 또 이제 선택지도 다양해지는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또 어떤 도시는 경제가 쪼그라들거든요. 옛날에는 경제하면은 뭔가 효율적인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들었는데 요즘 보면 예를 들면 중국에서 히토류 사오는 게 제일 싼데 중국을 못 믿겠어 저놈. 그러니까 그냥 그럼 우리 미국이 자체적으로 만들자. 말이 안 되게 비싼데요? 그래도 우리가 만들자. 그러니까 효율적인 경제라는 게 자꾸 없어지는 것 같고 뭔가 널 못 믿겠어. 행복하던 시절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끝났다고 하긴 아직까지 좀 이르지만 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 국제 관계에서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힘도 있어야 되는데 군사력으로 봐도 압도적으로 미국이 1위잖아요. 힘과 돈 둘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중심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상하이 있는 동안 디디로 차량을 부를 때마다 매번 다른 중국 전기차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던 중국이 아니구나.